자, 챔피언스리그 이제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준결승 두 번째 경기이고 오늘 리뷰는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인데 1차전은 맨시티가 이겼습니다. 원정에서.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가 사실 전반전엔 파리가 좀 흐름을 잡았다가 후반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흐름을 가져왔죠. 네. 압박을 더 공격적으로 했고 기본적으로 기세가 더 살아났고 골 장면에 약간 운도 따랐어요. 네, 맞아요. 데브라이너 킥이 좀 절묘한 부분도 있었고 마레즈가 뭐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지만 의도한 킥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약간 빗맞았는데 하필 프리킥 벽이 마치 모세 기적처럼 갑자기 열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쪽을 좀 뚫어내는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잘 차기도 되게 잘 찼고 그건 맞죠. 그래서 맨시티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르키뉴스가 먼저 골을 넣긴 했는데 두 골을 연달아서 집어 넣으면서 경기를 뒤지는 데 성공을 했고 파리는 이제 1차전 때 개가 또 퇴장당하는 그렇죠. 불상사까지 벌어졌습니다. 헤드투헤드를 먼저 살펴보면 맨시티가 역대 파리 생제르맹전 지금 무패입니다. 덕배가 파리 생제르맹 3경기 연속골 다 넣었더라고. 강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1516 때 만났을 때도 골 활약했을 때 1, 2차전에서 다 골 넣었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클럽을 상대로 7승 8무 9패 성적이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50%도 안 되고 승보다 패가 더 많습니다. 최근만 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그때 맨유 입장에서 기적이었죠. 떨어졌죠. 그 경기를. 그런 거 보면은 파리가 잉글랜드 팀한테 최근 전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자, 매치 팩트는 맨체스터 시티가 역대 UEFA 주간 대회 4강에 이제 3번 올라갔는데 그죠. 이 3번의 홈 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4번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58골 그리고 3시즌간의 성적은 23승 4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성적 자체는 좋은데 이 3패가 항상 좀 중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높게 못 올라간 감이 있었죠. 그렇죠. 이 뭐 지난 시즌도 사실 뭐 8강에서 리옹을 상대로 어찌됐건 아쉬운 패배죠. 리옹은 뭐 사실 스털링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리옹이 이제 그 에칸비 선수였나 하고 토코 에칸비. 이렇게 좀 기동력 있는 선수들 위주로 잘 짜여졌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리고 맨시티는 UEFA 주간 대회 승부차기 기록이 승부차 기록을 말씀드리면 2번 이겼고 패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UEFA에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좀 중요하죠. 이 2대1이라는 점수가 충분히 연장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2대1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파리도 충분히 한 경기에서 2골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격력이 있고 맨시티도 당연히 한 경기에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뽑아 넣는 흐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맞물리게 되면 충분히 2대1의 스코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는 음바페 페이스가 뭐 좋긴 합니다. 최근 챔스 6경기에서 8골, 홀란드에 이어서 득점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29번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8승 4무 7패. 맨시티 쪽보다는 기록이 약간 안 좋긴 합니다. 패배가 은근 많은 상황이고 파리 같은 경우는 UEFA 주간 대회에서 승부차의 기록이 승리가 없어요. 1패. 1패. 네, 딱 1패하면 근데 되게 예전 기록이라서 이거는 약간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자는 파리 쪽이 압도적입니다. 네. 맨시티는 특별히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발표된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고 파리는 르틸리에 선수가 손가락 골절로 출전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르나트는 뭐 십자인대에서 빠진 지 오래됐고 그쵸. 게이에는 퇴장 징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바페인데 음바페가 지금 우측 장단지 부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근데 포체티노는 내일 경기 직전까지 고민해보고 결정할 거긴 한데 음바페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맨시티 쪽에서 좀 가져온 소스에 의하면 음바페가 지금 훈련 세션 자체에 아예 참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경기 지금 이틀 전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해서 사실 팀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음바페 본인이 나 어떻게든 뛰겠다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좀 무리해서라도 뛰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챔피언스리그 결승의 해리케인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 같은 메이저 대회만 보더라도 부상 안고 있는 선수들이 나 그냥 뛰겠다라고 해서 뭐 진통제 같은 거 맞고 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뭐 해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K리그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시즌 내내 어느 정도의 부상을 항상 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100% 몸 상태인 선수들이 뭐 11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도 우리가 딱 보면 부상자 없음.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발표된 부상자 없음이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잔부상 갖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타박이라든지 발목이 뭐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무릎 쪽에 약간 무리가 있다든지 이런 선수들은 있지만 경기를 뛰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상자 리스트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지난 경기에서는 저희가 어린 선수들을 꼽아봤죠. 필 포든과 이 음바페.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2명을 꼽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를 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솔직히 지난번 1차전 때 전반전은 네이마르 보는 재미가 되게 컸었어요. 네. 음바페는 위넨전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네. 음바페는 사실 많이 부진했죠.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네이마르는 그냥
이 신계를 거의 왔다 갔다 했던 실제로 신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잖아요. 신계에 들어갔었죠. 지금도 뭐 사실 레날듀 최고의 차기 주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부상이 좀 많아서 그렇지 충분히 신계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진짜 압도적이구나. 1대1로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진짜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네이마르가 이 경기 앞두고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시티전에 대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를 갈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핵심, 중심에 있는 선수가 그런 인터뷰 딱 하면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스피릿이 올라가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네이마르 골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리그 15경기 7개의 골과 5개의 도움, 리그 소화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왜? 부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부상, 징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올 시즌에 네이마르가 지금 풀로 시즌을 돌리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도 조금 더 저는 단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상 때문에 팀에 도움을 많이 못 됐는데 이런 중요한 길목에서 에이스인 내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소속일 때 파리 생제르맹 그 경기 솔직히 그 메시 이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았지만 그 경기는 네이마르의 경기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결승골은 세르지 로베르토였고 네. 솔직히 네이마르가 진짜 그때 의기투합해서 이 악물고 뛴다는 느낌이 표정에서도 좀 진짜 느껴졌거든요. 표정만 봐도 완전 이제 눈 이글이글한 거 보였고 진짜 막 그 볼 나가기만 해도 바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볼 주워오고 다시 차고 막 이랬었으니까. 카메라 볼보이들도 볼 졸라 빨리 주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이마르가 좀 주목이 되고 맨시티는 뭐 1차전에서도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차지했었던 덕배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포든도 있고 뭐 균도안도 있고 뭐 앞쪽에 뭐 베실바도 있고 다양한 선수 뭐 마레즈도 잘했고 뭐 잘했지만 그래도 맨시티의 전체적인 이 판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덕배다. 그쵸.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일단 덕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그 첼시전에 발목 쪽 약간 통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상을 어쨌든 빠르게 회복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맨유가 패배를 했다면 이거는 맨시티가 지금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아직 노스서비가 안 열렸거든요. 네, 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그냥 딱 덕배 입장에서도 우승 이렇게 확정하고 챔스에 가는 거랑 아직 그러니까 우승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랑 또 마인드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상 베스트 11은 UEFA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뭐 저도 거의 한 대동소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맨시티가 지금 4-2-3-1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덕배가 밑쪽으로 살짝 내려간다 치면 이거는 그냥 4-3-3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빈도안, 로드리, 덕배 그리고 포든, 베시벨, 마레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딱 워커가 우측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뭐 네이마르나 음바페의 스피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또 워커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워커가 참 하이라이트 많이 찍었죠. 맞아요. 지난번에 음바페를 거의 꽁꽁 봉쇄했던. 묶었지. 이 워커, 스톤스 그리고 디아스도 사실 음바페에 대한 수비를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칸셀로 자리가 조금 불안점은 있지만 이 멤버 자체가 결국 올 시즌 맨시티가 지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정예 멤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아구에로가 또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갑자기 선발로 쓸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교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차전 때는 덕배가 제로톱이었고 베실바가 약간 중미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이 두 자리는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스위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명확하게 딱 제로톱이다 누가 뭐 이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막상 수비할 때 보면 둘이 그냥 투토처럼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4-4-2가 되고 공격할 때도 둘 다 제로톱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두 선수 다 번갈아 가면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공간 만들어주고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죠. 네, 일단 포인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상자 없습니다. 풀전력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4강 2차전인데 과르디올라가 부디 괜찮을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평소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로드리가 좀 변수다. 로드리가 지금 계속해서 큰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사실 아틀레티코 경기를 자주 챙겨보진 못했어요. 근데 챙겨보신 분들의 말을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니까 로드리는 큰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 때도 은근 약한 모습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비아레알에서 뛸 때는 사실 그때는 근데 리그에서 몇 경기 빼고는 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경기가 많이 없죠. 그건 그렇지. 뭐 챔피언스리그 막 나가는 클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단점이 약간 가려졌다고 생각. 그리고 그때 로드리는 뭐 지금이랑 뭐 몇 년 차이는 안 나지만 지금 훨씬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린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없었는데 아틀레티코 거치고 맨시티로 오면서 이런 되게 좀 타이틀이 걸린 그리고 타이틀을 딸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되게 중요한 경기에서 로드리가 폼이 계속 안 좋습니다. 이번 뭐 맨시티만 보더라도 지금 8강, 4강 계속 폼이 좀 떨어져 있죠. 이 3선에서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리 생제르맹도 UEFA에서 예상 베스트 11을 이렇게 짰는데 지금 게이가 못 나오기 때문에 파레데스, 다닐로 그리고 베라티 여기도 사실상 4-3-3 정도로 보면 됩니다.
됩니다. 네. 4-2-3-1 내지는 4-3-3. 이카르디를 과연 쓸까 안 쓸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교체로 나온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은바페 몸 상태가 경기 직전까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카르디 선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전 때 어쨌든 세트피스에서 골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을 더 하려면 뭐 이카르디 카드는 조금 더 포치 입장에서도 만지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 네이마르가 지금 이적 이후에 두 번째로 비기어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정말 우승 목전까지 갔었고 올 시즌 4강까지 왔는데, 이 네이마르가 사실 이제 이적한 가장 큰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비기어. 주인공이 되고 본인이 비기어를 따로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서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고 비기어는 물론 바르셀로나에서도 땄지만 이젠 본인이 어떤 확실한 주인공으로 비기어를 드는 모습이 되겠다. 네. 트로피 샷으로 보면 보싱화가 되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싱화처럼 잡고 흔들겠다 이건데 이거를 조금 파리 생제르맹 클럽 입장까지 이어보면 이건 진짜 비기어 따면 다른 팀이 신흥 명문 자리를 굳힙니다. 파리가 됐든 맨시티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의 비기어가 이 두 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 다 물론 파리는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징크스를 이미 깼지만 토너먼트의 일정 레벨을 참 긴 시간 동안 못 넘었던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맨시티는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올 시즌에 4강 가기 전까지는 펠레그리니 시절이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 새 도전에 나선 시즌이고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시즌. 그리고 파리 입장에서도 적기 얘기하지 마세요. 파리도 적기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쌍적기. 네, 파리도 적기다. 왜냐면 그럼 둘 다 우승 못 하겠군요. 그러면 저기 레알이랑 첼시가 웃겠구나. 네. 그 내일 프리뷰 있으면 거기도 적기라고. 레알과 첼시도 적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네. 파리 입장에서도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지난 시즌 준우승 그리고 딱 그 기세가 이어져 있는 올 시즌이 또 적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둘 다 진짜 지금 거의 코앞까지 왔다.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라고 봅니다. 네, 심판진은 네덜란드 출신들이 또 고생을 하겠고 부디 뭐 큰 부상자 없이 또 멋진 이 맨시티랑 파리 만나면은 축구의 이런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를 양팀 했으면 좋겠습니다.